현재 지금 보십니까? 부산에 우리 장애인들 이동권 지상버스 이런 거 있죠?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요. 지금 난리입니다. 우리 장애우분들이 우리 장애우가 되고 싶어서 장애우가 됐습니까?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서 저상버스 확대 도입하라 이렇게 난립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우리 장애우분들이 말하는 들어보세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이 발언하시는 거 이렇게 보시기 바랄게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같은 분께서 저희한테 좀 많이 가르쳐 주셨으면 저희는 선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장애인에 대한 사업적인 시스템 자체는 다른 나라와 냉정하게 비교해 보자면 꽤 정비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유엔에서도 오시는 분들도 인정하는데요. 다만 그것이 운용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이걸 제대로 활용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범죄 피해자 지원체가 돼 있고 여성 아동 범죄가 별도로 되어 있는 데다가 학대 가해자 감호 위탁 등이 돼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저희가 반성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분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는 장애인에 대한 피해가 나왔을 때 그것을 별도로 저희가 특별한 어떤 케어를 하는 시스템 자체는 대한민국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인력이라든가 예산상 부족한 점은 많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좀 확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현행에 관련 말씀들을 주셨는데요. 장애인 학대 사건의 처리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이 규정되어 있는 법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굉장히 여러 가지 산재가 되어 있고요. 하나로 모아져 있지는 않습니다. 각각에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규정상의 산재에 따른 좀 혼선이 있는 부분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김 의원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40페이지 가깝게 발의하신 내용을 저희 스태프들하고 오기 전에 상세히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한번 모아보는 것 자체의 시도가 상당히 필요하지 않냐라는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장애인복지법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입니다. 여기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근데 협조기관인 경찰이 제대로 실무에 적용하지 않고 있어서 이 피해가 고스란히 피해자들에게 가고 있는 건데요. 화면을 다시 봐주십시오. 지난 4월 지적장애 여성이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10년 이상, 10년 넘도록 성폭행을 당하는 아주 심각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지만 13명 가해자 중에 혐의 스스로 인정한 1명만 기소되었을 뿐이고 사망자 2명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는데요. 이 경찰은 법에 따라 장애인 권익보건기관에 학대 사실을 통보해야 했지만 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관련 기관, 관련 법률이 실제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입니다. 이 문제가 또 있는데 학대받은 장애인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장애인 학대 사건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조인 제도가 또 이것도 장애인 복지법에 규정된 게 있습니다. 그 규정된 일에 몇 번 시행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형사소송 보조인 제도가 이 장애인복지법에 있는데요. 수사 과정이 준용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위원님 이 법을 보면서 살펴보니까 실제로 활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사례를 PPT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없습니다. 통계가 잡힌 지난 4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보조인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된 셈인데요. 이제는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보다 적극적인 법무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올해 4월 보조인 제도를 재정비하고 또 고발인의 이의 신청도 장애인 학대 사건에 관해서 가능하게 하는 등 법무부가 장애인 학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 엄중한 범죄 처벌을 담당하도록 하는 장애인 학대 특례법 제정안을 여야 의원님 51분 공동 발의를 통해서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신 만큼 특례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피해 장애인들이 더 이상 억울해지지 않도록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나온 김에요. 보조인 제도가 굉장히 좀 필요하고 활용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참에 사실 저희가 지금 이 보조인 제도가 많이 쓰이지 않는 이유를 제가 한번 어제 오늘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진술 조력이나 진술 조력인 그리고 피해자 국선 변호 제도가 있거든요. 이 부분으로 상당 부분 커버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피해자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형사소송의 보조인 제도는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51분이 전부 다 여야 망라돼 있는 분들이시고요. 저희 법무부 모두가 선의를 가지고 잘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을 저희한테 많이 알려주시고 그때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인권을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면서요.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대상 예산에 대한 질문을 총리님께 하려고 하는데요. 총리님 발언대로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국무총리 발언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리님께서 지난 3월 9일 제24차 장애인 정책 조정위원회를 주재하시면서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다. 장애인 정책은 윤석열 정부 약자 복지의 핵심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방향과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장애인 정책은 약자 복지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어려움은 있지만 관련한 예산을 계속 증액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4조 800억 정도의 장애인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올해에는 4조 5,400억으로 약 11% 정도 일반적 예산의 증가율보다는 더 많이 증가하도록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충분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3월에 장애인 정책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장애인의 건강, 돌봄 지원 확대, 개인 예산제 도입 등을 포함하는 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애계와 적극 지속적으로 소통해서 근본 종합계획의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다양한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개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43회 장애인의 날 슬로건은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였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모든 사람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의 철학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장애 당사자와 그 가족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사회 전체가 함께 해야 하는 일이고 그 중심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이 또 수반이 되어야 하겠기에 그 예산 관련해서 지금 화면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인 올해 예산안을 보시면 2015년 이후에 처음으로 장애수당을 50% 인상했고요.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 시간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 관련 예산으로 아까는 4조 말씀하셨는데 네, 여기 5조 8천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해서 13.7% 증액된 규모인데요. 대통령께서는 시정 연설을 통해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며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해야 하지만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대통령의 말씀과 또 우리 정부의 첫 예산이라는 결과물을 보면 장애인 예산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큼 나름의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애계와 언론 등으로부터 아주 인색한 평가를 받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예산 증액의 규모는 복지부의 예산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종합적인 그 예산을 다 통합하셔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그 지금 걱정하신 그러한 현상은 역시 정부가 노력은 했습니다만 역시 한계가 아직도 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계와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서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인상,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개인 예산제 같은 이러한 그 장애계가 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 노력에도 다변화되던 장애인 욕구에 아직도 충분히 대응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근데 장애계에서는 장애인 권리 예산 1조억 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큰 규모의 증액 요구라고 굉장히 부담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장애인에게 편한 사회는 모두에게 편한 사회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꼭 장애인만의 예산이라고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 1조 원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오늘의 대응이자 미래를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총리님께서 지금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아마 10년쯤 후시면 아마 굉장히 거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총리님께서는 올해 장애인의 날 축사를 통해서 장애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애인과 가족 여러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장애인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장애계가 요구하는 예산 증액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 핵심인 장애인 정책을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장애인 예산을 최대한 확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예산으로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네, 장애인 관련 예산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 예산이 약 80%를 차지할 만큼 가장 큽니다. 장애인 대상 사업의 대부분이 복지 분야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제는 장애인 관련 예산을 복지 차원으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을 지원하고 그동안 보장받을 수 없는 기본적인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지원 예산으로 확대하고 전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속한 문체위, 소관부처인 문체부의 예산을 보면요. 작년 대비 총액은 사실상 9% 정도 삭감이 됐지만 장애인 관련 문체부 예산은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매우 내실 있는 변화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의 당사자로서 문체부 박보균 장관님을 비롯해서 애써주신 부처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총리님, 장애인 정책의 근간이 되는 복지 정책의 증액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복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의 자립과 또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동안 보장받지 못했던 헌법에서 근거가 있는 그런 기본권을 보장하는 권리 예산. 그래서 장애인을 지원받는 객체가 아니라 스스로 활동하는 주체로 나아가서 경제활동 인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의 방향 전환과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을 위해서 예산 확대가 절실하다는 것 총리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라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정책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에 대한 것인데요. 현행법상 규정된 장애인 정책 조정위원회는 장애인 종합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정책 조정 및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만 굉장히 미흡하다는 평가, 미비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평가와 관련해서 국무조정실 또한 올해 발표한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보도자료를 통해서 위원회의 정책 조정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상향하거나 사무국 설치를 추진하는 등 정책 거버넌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하셨는데요. 총리님께서는 부처 간의 칸막이를 극복하고 장애인 정책을 통합 조정하는 정책 거버넌스의 필요성에 공감하십니까? 네, 지금은 장애인 정책 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또 관계부처 간에 더욱더 적극 소통하고 협조를 해야 할 그러한 그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버넌스 체제에 대한 하나의 그런 개선 문제는 계속 관계 부처와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가령 윤석열 정부 중요한 장애인 정책 중 하나인 개인 예산제 말인데요. 사회 서비스를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패러다임 변화로서 현재는 이제 시범 사업으로서 활동 지원 급여의 일부만을 민간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이제 향후 궁극적으로는 계속해서 발전해서 돌봄 서비스, 평생교육, 또 문화활동 등등 다양한 급여가 제도에 포함되어야 할 텐데요. 그래서 개인이 주도적으로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당연히 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문체부 등등 각 부처, 여러 부처의 산재된 정책과 그런 예산의 조정을 주도할 정책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더욱 아마 중요하게 부각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또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한데요. 정책 컨트롤 타워를 권고하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도 있지만 여러 나라를 봐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를 통해 장애와 관련된 모든 법률과 프로그램을 검토 및 분석 조정하고 있고요. 뉴질랜드는 2022년 작년이죠. 정부 부처의 하나로 장애인 부처를 신설하고 정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흐름으로서 우리도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예산의 의미 있는 증액을 보여주셨다시피 더 중요한 것은 이 증액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또 장애인 정책 거버넌스 강화 방안을 마련하시고 저희 의원실로 보고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검토의 결과가 나오면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정부가 120대 국정과제 하나로 국립장애인 도서관 건립 등 문화 접근 장벽 해소를 천명했고요. 국회도 독립청사 건립 예산을 아주 어렵게 증액을 시켰는데 이게 부지 선정에 부지를 구하지 못해서 표류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최초로 서울숲과 용산가족공원 또 보라매공원 등 부지 검토했다가 규모 협소 등의 여러 사유로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타 부처와의 협조 과정에서 또 확인된 바로서는 폐교 부지도 있었고 국방부 소유 거여동 장지 통일부 소속 고양시 부지 그리고 서울시 소유의 성동 구치소 등등 다양한 게 있었는데 모두 관계기관의 이해관계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문제야말로 전 총리실의 정책 조정 기능이 적극 발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장애인 도서관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2012년 건립 당시에 노후화된 중앙도서관의 그 한 귀퉁이를 사용하고 있어서 접근하기 어려운 도서관, 협소하고 불편한 도서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지가 없어서 이 중요한 사업이 표류되지 않도록 총리님께서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용자 편의가 최우선으로 고려되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요청드리면서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총리께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동 끝났나요? 이번 시간에 안 돼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성장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코이의 법칙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작은 어항 속에서는 10cm를 넘지 않지만 수족관에서는 30cm까지, 그리고 강물에서는 1m가 넘게 자라나는 그런 고기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기회와 가능성, 그리고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어항과 수족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항과 수족관을 깨고 국민이 기회의 균등 속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강물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 또한 우리 사회의 소외된 분들을 대변하는 공복으로서 모든 국민이 당당한 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여러분의 힘, 곧 국민의 힘, 김예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해주신 국무위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보셨죠? 예, 요게 현재 잠깐만요. 예. 현재 이게 왜 이래? 잠깐만요. 예, 여기 보셨죠? 상황이 이렇고요. 예. 장애우분들이 사실 우리 이렇게 각자의 집들에서 이렇게 살고 있죠. 그러나 이제 컨트롤 타워라고 하면은 이 장애우분들이 가족들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면 아파트, 이렇게 빌딩이면 빌딩,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편안하게 쓰면서 거기서 주거 환경과 모든 것이 다, 마트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런 기업가들과 연계해서 그렇게 한다면 있죠. 버스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족들이 전체 살 수 있게 해준다면 있죠. 각 지역마다 시, 군, 읍, 면, 리까지 이렇게 된다 하면 전 세계에서 있죠. 대한민국에서 모든 것을 선도해 나가는 나라라고 하죠. 그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이렇게 된다고 하죠. 세계에 있는 많은 장애우분들 가족들이 또한 대한민국에 와서 재정이 엄청나요. 그 나라에서 그 재정을 우리가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런 편의시설과 또 우리가 계단 같은 거, 또 제가 기차 타면서 버스, 모든 교통시설 다 다녀봤죠. 걸어 다니기도 하고 퀵보드도 타고 다니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봤죠.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도로 역시 우리 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것이, 참 우리 공무원분들이 어깨가 얼마나 무거워요. 발이 얼마나 무겁고요. 사정을 잘 알죠. 이것도 들어줘야 되고 저것도 들어야 되고 다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어려울 때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다 정말 얼마나 힘이 든지 제가 더 잘 알지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을 품는다 생각하셔야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스페이스.